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라 불렀지요. 하지만 그 여인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살린 남자는 그 여인을 죽이려 한 자의 죄를 밝혀낼 운명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는 산골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을은 본래 물 좋고 땅 기름진 곳으로 이름났지만 흉년이 3년째 이어지면서 백성들의 얼굴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세금은 늘어만 갔고 관가의 독촉은 날로 거세어졌지요. 고을 안 토지 문서며 재산 대장은 모두 김진사의 소나귀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전들과 손을 잡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있으면 문서를 휘둘러 입을 막았습니다. 이 땅은 원래 내 것이었네. 문서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하는 김진사의 얼굴엔 부끄러움이 없었고 백성들은 이를 갈며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을 한가운데엔 커다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연꽃이 피고 겨울이면 얼음이 두껍게 얼어붙는 곳이었지요. 어린아이들은 그 위를 달리며 놀았고 노인들은 연못가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어느 겨울날 이후로 그 연못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얼음 밑으로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연못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그곳을 멀리하라 일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연못가에 남은 핏자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이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옥이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 홀로 사는 처녀였지요. 24이었으나 시집을 가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옥이는 말을 할 때면 혀가 꼬이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짧은 인사말도 세요라고 더듬거렸지요. 몸짓도 느렸고 걸음걸이도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기를 바보 처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기의 눈동자는 맑았습니다. 산속 샘물처럼 깊고 또렷한 눈빛이었지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면 오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기의 얼굴 왼쪽에는 깊은 흉터가 패여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시작해 뺨을 타고 턱까지 이어지는 흉터였지요.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찢긴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흉터를 보며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놀렸습니다. 저 흉터 봐라. 귀신한테 물린 거래. 저러니까 시집도 못 가는 거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기가 본래 누구의 딸이었는지를 말이지요. 오기는 10살 때 돌림병으로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달랐습니다. 오기의 아버지는 김진사의 형이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부잣집 장남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욕심이 없었고 백성들을 아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10살 되던 해 겨울
오기의 부모는 갑자기 돌림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둘 다 죽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다 수군거렸지만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형의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오기는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모습을, 어머니가 차가워지던 순간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날 밤 작은 방구석에 숨어 떨고 있던 자신을 문틈으로 본 김진사의 차가운 눈빛을 말이지요. 하지만 오기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기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오기를 산속 오두막에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오기를 거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다만 마을 주막 주인 박서방과 그의 아내가 가끔 먹을 것을 주고 설거지나 빨래 같은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박서방 아내는 오기를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오기의 흉터를 볼 때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무언가를 삼키는 듯 했지요. 불쌍한 것,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박서방 아내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오기는 매일 아침 산속 오두막에서 나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주막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랫감을 씻고 마당을 쓸었지요. 품삯은 많지 않았지만 오기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광목 주머니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면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오기는 늘 한 곳을 지나쳤습니다. 마을 반대편 초가집 앞이었습니다. 그 초가집에는 선비 이한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한은 29의 선비였지만 과거에 5번이나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한을 바보 선비라 비웃었습니다. 30도 다 되어서 아직도 과거 보나. 글만 읽으면 뭐 하나. 벼슬 하나 못 얻는데. 이한은 16살 때부터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1번, 2번, 3번 낙방이 이어졌지요. 20살에 4번째 낙방을 했고 22살에 5번째 낙방을 했습니다. 그 5번째 낙방이 있던 해 겨울, 이한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한의 아버지도 김진사에게 당했습니다. 오기의 아버지가 죽은 지 3년 뒤의 일이었지요. 김진사는 문서를 조작해 이한 집안의 논밭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지요. 당시 19이었던 이한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완벽하게 문서를 조작했고 아전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7년 전 그날 5번째 낙방 소식을 듣고 돌아온 이한은 얼어붙은 연못 위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들었고 자신은 또다시 실패했지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이한은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었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이한을 밀어 올렸지요. 이한이 깨어났을 때 손에는 낡은 광목 머리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이후 이한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살린 은인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한의 어머니는
그 이후로 병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잦았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 했지요. 밤이면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느질로 돈을 벌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습니다. 이하는 밤낮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해 벼슬을 얻어야만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가려면 한양까지 가는 노자가 필요했고 응시료도 내야 했습니다. 이한에게는 그 돈조차 없었지요. 이한은 밤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묘한 느낌을 받곤 했지요. 골목 어귀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고 바람만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하는 그것이 자신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오기는 품삯을 받으면 늘 그 초가집 앞까지 갔습니다. 대문 밖에서 멈춰 서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지요. 오기는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기가 그곳에 서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기 자신도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요. 다만 7년 전 그날 연못 얼음이 깨지던 그 순간을 떠올릴 때면 오기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그날 오기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내려오다 연못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음 위에 서 있는 청년을 보았지요. 그 청년이 바로 이한이었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오기는 이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한의 아버지가 김진사에게 당한 일도 알았지요. 오기는 멀리서 이한의 등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한의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였기 때문이지요. 저분도 삼촌한테 당했구나. 오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때 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지요. 이하는 순식간에 얼음 밑으로 빠져들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기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안 돼. 저분은 살아야 해. 오기는 얼음 위로 달려갔습니다. 갈라진 틈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한의 손은 닿지 않았지요. 오기는 결국 얼음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얼렸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흐려졌지요. 하지만 오기는 이한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이한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죽음의 공포의 손을 마구 휘저으며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요. 그 순간 이한의 손이 오기의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오기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있는 힘을 다해 이한을 밀어 올렸지요. 이한의 손은 오기의 따은 머리를 붙잡았고 광목 머리끈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오기의 얼굴을 가로질렀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오기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피가 물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기의 시야가 흐려졌지요. 제발 살아 주세요. 이한을 얼음 위로 밀어 올리는 순간
머리끈이 끊어졌습니다. 이한의 손에는 광목 머리끈이 쥐어져 있었고 오기에 따았던 머리는 물속에서 풀려 흩어졌습니다. 오기는 간신히 얼음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지요. 이한은 얼음 위에 쓰러져 물을 토하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피 흘리는 얼굴로 이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 있어요. 꼭 살아 있어야 해요. 오기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이한이 깨어났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손에 낡은 광목 머리끈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지요. 정신을 잃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음 위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한은 알 수 없었지요. 박서방 아내는 그날 해질 무렵 연못가에서 쓰러진 오기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오기를 보며 박서방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기를 업고 산속 오두막으로 달려가 상처를 치료했지요. 하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깊고 긴 흉터가 오기의 얼굴에 새겨졌습니다. 박서방 아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기가 깨어났을 때도 오기는 그날 일을 말하지 않았지요. 말을 더듬는 오기가 설명할 수 없었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 저분이 살았으니까. 괜찮아. 7년이 흐른 지금 이한은 다시 과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렸지요. 이번이 6번째 도전이었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30이 넘으면 과거를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한에게는 한양까지 갈 노자도 응시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기침을 했고 약값조차 구하기 어려웠지요. 이한은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책장을 넘기다가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에도 포기해야 하는 건가? 이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기는 주막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이지요. 이 선빈의 집은 이번에도 과거 못 보겠어. 돈이 없으니 어쩌겠나. 30이 다 되도록 낙방만 하고. 오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저분은 급제해야 해. 오기는 이한이 급제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김진사의 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기도 원했습니다. 부모님의 억울함이 밝혀지기를, 김진사가 벌을 받기를 말이지요. 하지만 오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분이라면 할 수 있어. 오기는 그날 밤 오두막에 돌아와 광목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자 한 양이었지요. 오기는 그 돈을 세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로 갈 수 있을까? 오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은 더듬었지만 마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기는 사흘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은자 한 양을 작은 광목 복주머니에 넣고 서툰 바느질로 글씨를 새기기 시작했지요. 오기는 글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주막에서 장부를 보며 조금씩 익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바늘이 자꾸 빗나갔지만 오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걸로 과거에 가세요. 그리고 삼촌의 죄를 밝혀 주세요. 오기는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남기면 이한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복주머니를 완성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오기는 그것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은 없었습니다. 오기는 이한의 대문 앞까지 조용히 다가갔지요. 그리고 복주머니를 대문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오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들리는 기침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제발 건강하세요. 꼭 급제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 주세요. 오기는 자신의 아버지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한의 아버지도 생각했지요. 둘 다 김진사에게 당했으니까요. 오기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길에 오기는 산신당으로 향했습니다. 산 끝자락에 작은 신당이 하나 있었지요. 오기는 가끔 그곳에 올라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신당 앞에는 노파가 한 분 서 계셨습니다. 약초를 캐던 노파였지요. 노파는 오기를 보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야, 내 얼굴의 흉터는 무엇이냐? 오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노파는 오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은혜는 물처럼 흘러 돌아오지. 다만 돌아오는 때가 칼날 같을 뿐이니라. 오기는 그 말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계속 말했습니다. 악은 스스로 드러나고 선은 스스로 빛을 발하느니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다칠 수 있음을 명심하거라. 그렇다. 내가 도운 사람이 진실을 밝힐 때 내가 가장 위험해질 것이니라. 조심하여라. 오기는 그 말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눈빛이 슬프고도 따뜻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지요. 오기는 노파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오기는 오두막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파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위험해질 것이다. 며칠 뒤 오기는 주막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오기를 보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보 처녀다. 흉터 귀신이다. 아이들은 오기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오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팔로 얼굴을 가리고 웅크린 채 맞았지요. 그때 누군가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한이었습니다. 이한은 말없이 아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겁을 먹고 달아났지요. 이한은 오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오기는 이한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들지 못했지요.
흉터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하는 오기의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흉터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가 이상하리만치 맑았기 때문이지요. 조심히 가십시오. 이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오기는 이한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꼭 급제하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그날 밤 이한의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열려는데 무언가 발에 걸렸습니다. 내려다보니 작은 복주머니였지요. 어머니는 복주머니를 집어들고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은자 한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주머니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과거에 쓰시길.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출처를 숨기고 은자만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하나, 이것 좀 보거라. 이게 무엇입니까, 어머니? 문 앞에 놓여 있었단다. 하늘이 돕는가 보다. 이하는 은자를 받아들고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하는 대문 밖으로 나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의 원한을 풀겠습니다. 이하는 은자로 한양행 준비를 했습니다. 노자를 마련하고 응시료를 챙기고 간단한 짐을 꾸렸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옷을 꿰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나, 부디 무사히 다녀오너라. 그리고 꼭 급제하거라. 예, 어머니. 꼭 급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이한이 마을을 떠나는 날, 오기는 주막 구석에 숨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한은 지게에 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등은 고닫고 걸음은 단단했지요. 오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꼭 급제하세요. 그리고 꼭 돌아오세요. 이하는 마을 어귀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묘하게도 가슴이 먹먹했기 때문이지요. 골목 어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흩날렸지요. 이하는 고개를 돌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오기는 나무 뒤에 숨어서 이한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무사하시길. 부디 성공하시길. 한양의 과거장은 냉정했습니다. 비난한 차림의 이한을 보고 양반 자제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놈도 과거를 본다고. 30도 다 되어서 아직도 과거 보네. 촌놈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이하는 멸시를 참으며 답안지 앞에 앉았습니다. 문제는 백성의 삶과 나라의 정사에 관한 것이었지요.
이하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써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당한 일, 김진사의 문서 조작, 백성들이 겪는 고통, 토지 강탈의 폐해를 생생히 적었습니다. 이한의 글은 진실했고 분노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백성의 땅을 빼앗는 것은 백성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문서를 조작하는 자는 나라를 좀먹는 도둑이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나라의 수치입니다. 시험관은 이한의 답안지를 읽으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이 글에는 진실한 분노와 간절함이 담겨 있구나. 며칠 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한은 차석으로 급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바보 선비가 급제했다고? 차석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오기는 그 소식을 듣고 주막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김진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한의 급제 소식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놈이 돌아오면 위험하다. 이한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두 물건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낡은 광목 머리끈이었습니다. 7년 전 연못에서 깨어났을 때 이한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과거 전날 대문 앞에 놓여 있던 복주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두 물건을 나란히 놓고 이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 이것들을 보거라. 이한은 두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느질 결이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손으로 꿰맨 듯 했지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연못에서 살아난 것도, 과거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누군가의 은혜였구나. 이한은 머리끈을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그날 얼음 밑에서 누군가 자신을 밀어 올렸던 느낌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자신을 놓지 않았던 그 손길.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무언가를 움켜쥐었던 그 순간. 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한은 복주머니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한도 반드시 풀겠습니다. 이한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석으로 급제한 것보다 더 무거운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나는 누구의 손으로 살아남았는가?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누구의 희생 때문인가? 이한은 밤마다 머리끈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은 어디서 풀어야 하는가? 김진사의 죄는 언제 밝혀질 것인가? 이한은 결심했습니다. 벼슬을 출세의 길이 아니라 억울함을 바로잡는 칼로 삼겠다고.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이한은 상부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고향 고을의 토지 문서 조작과 비리를 조사해 달라고 청했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김진사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상부는 이한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 조사하라. 그리고 철저히 밝혀내라. 이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하는 조사관 자격으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바보 선비가 사또를 등에 업고 왔다더라. 김진사댁이 큰일 났다더라. 김진사는 웃으며 이한을 맞이했습니다. 허허, 한 도령이 출세했다니 기쁜 일이로구나. 하지만 김진사의 손은 떨렸습니다. 속으로는 피가 식었지요. 이한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사 어른, 이제부터 고을의 모든 문서를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진사 어른께서 관리하시는 토지 문서를 말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하는 관아의 자리를 잡고 하나하나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대장, 세금 장부, 매매 문서를 샅샅이 살폈지요. 그러면서 이하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기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기는 주막에서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셨구나. 드디어 삼촌의 죄가 밝혀지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산신당 노파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내가 가장 위험해질 것이니라. 조사망이 조여오자 김진사는 다급해졌습니다. 증인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고 조작된 문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입 다물지 못할까? 입을 열면 너희 가족이 어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한의 조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오기, 그 계집이 살아있으면 위험하다. 김진사는 오기가 자신의 조카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기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도 알았지요. 김진사는 오기를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오기가 밤마다 산신당에 올라가는 것을 핑계 삼아 헛소문을 퍼뜨렸지요. 흉터 달린 계집이 밤마다 산에 올라가 사수를 부린다더라. 그래서 고을에 흉년이 든 거래. 전연을 잡아야 한다. 전연이 사실은 김진사님의 조카딸이라던데 부모를 죽인 역적의 딸이래. 김진사는 더 악랄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전연의 부모가 돌림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모를 꾀하다 독을 마시고 죽었대.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겨 산에 살게 해준 건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소문에 속아 오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오기의 오두막으로 몰려왔습니다. 나와라, 요물. 역적에 따라 관가로 끌고 가야 한다. 오기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오기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삼촌 김진사의 짓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드디어 삼촌이 움직였구나. 이하는 오기가 끌려오는 것을 보고 즉시 멈추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을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저 계집이 사수를 부려 고을을 어지럽혔습니다. 역적의 딸입니다. 흉터 달린 요물입니다. 이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니 무슨 말이냐? 김진사님의 조카딸입니다. 그 부모가 영모를 꾀하다 죽었다 합니다.
이하는 오기를 보았습니다. 오기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맑았지요. 이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바보는 죄가 아니며 흉터는 요물의 증거가 아니다. 그리고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가 아니다. 죄는 문서를 속인 자에게 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왜 저 계집을 감싸십니까? 저 계집이 역적의 딸인데 말입니다. 이하는 김진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진사 어른, 혹시 이 여인을 없애려 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 여인이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기는 이한을 보며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말하지 않겠어요. 말하면 그분이 더 위험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하는 오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눈빛, 저 맑은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관아에서 문서 대질이 열렸습니다. 김진사는 원로들과 아전들을 앞세워 증거를 흔들려 했습니다. 이 문서가 조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한의 아버지가 무능해서 땅을 잃은 것이지. 김진사는 이한의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무능했다. 그래서 땅을 잃었고, 그래서 죽었다. 이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은 침착하게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이한은 아버지의 필체를 흉내낸 조작 문서와 진본의 인장 흔적 차이를 밝혀냈습니다. 이 문서는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흉내낸 것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하는 조작에 가담한 아전을 불러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라. 누가 이 문서를 조작했느냐? 아전은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사님이 시켰습니다. 김진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이것은 모함이다. 그때 이하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14년 전의 토지 문서였습니다. 오기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토지 대장이었지요. 이 토지는 본래 진사 어른의 형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돌아가신 후 모두 진사 어른의 이름으로 바뀌었지요.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형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다. 증거가 있습니까? 형이 병으로 죽기 전에 구두로 물려주었다. 이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님의 딸인 오기를 산속에 버려두셨습니까? 조카 딸을 거두지 않고 말입니다. 김진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하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정말 돌림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루 만에 부부가 동시에 죽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이하는 마지막 증인을 불렀습니다. 박서방 아내였습니다. 박서방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4년 전, 저는 김진사댁 몸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김진사님이 형님 댁에 약을 가져가시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형님 내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김진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이것은 모함이다. 모함.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지요. 김진사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형이 너무 어리석어서 못 봐주겠더라. 땅이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돈이 있으면서도 빌려주고, 그래서 내가 바로잡은 것뿐이다. 김진사의 자백에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이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카 딸인 오기는 왜 죽이려 하셨습니까? 저 계집이 혹시라도 기억할까봐. 그날 밤 방 안에 있었으니까.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오기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원한을 풀 수 있어요.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 이하는 어머니가 준 머리끈과 복주머니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 박서방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박서방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7년 전, 그 어른을 살린 건 오기였습니다. 이하는 숨이 멎었습니다. 얼음 밑에서 얼굴이 찢기고도 그 어른을 밀어 올렸지요. 오기가 나를, 그 어른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오기의 머리를 붙잡았고, 그래서 머리끈이 끊어졌습니다. 박서방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기에 따았던 머리가 풀렸고, 그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얼굴이 찢겼지요. 저는 그날 해질 무렵 연못가에서 쓰러진 오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날 대문 앞에 놓인 복주머니도 오기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손에 쥐어진 머리끈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신을 잃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이것이 오기의 것이었구나. 내가 살아남은 것이 오기 때문이었다니. 이하는 박서방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기는 왜 나를 구했습니까? 오기는 도련님이 김진사에게 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언젠가 자신의 삼촌의 죄를 밝혀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하는 복주머니를 쥐고 떨었습니다. 내 생명도, 내 벼슬도 모두 오기의 희생 위에 있었구나. 그리고 오기는 나를 통해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려 했던 거구나. 이하는 일어나 오기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사는 파직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형을 독살한 죄, 문서를 조작한 죄, 조카를 버린 죄, 수많은 백성의 땅을 빼앗은 죄가 모두 밝혀졌지요.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오기에게도 아버지의 땅이 돌아왔지요. 이한의 아버지에 대한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재향을 다시 올릴 수 있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이겼다. 바보 선비가 아니라 훌륭한 선비였다. 하지만
이한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한은 오기를 불러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신분을 달리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기는 더듬는 말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요. 그분, 살아 있으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의 원한이 풀렸으니 이제 괜찮아요. 이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갚고자 함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몫을 찾게 하려 함이요. 당신은 더 이상 바보 처녀가 아니요. 당신은 나의 은인이며 당신 부모님의 효녀이며 정의를 세운 영웅이요. 오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이하는 오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 곁에 있겠소. 평생 당신을 지키겠소. 오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흉터를 가렸고 맑은 눈동자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산속 오두막 굴뚝에서 연기가 다시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바보 처녀가 삿도댁으로 들어갔다더라. 아니다. 그 삿도가 산으로 들어갔다더라. 들었나? 그 처녀가 사실 김진사의 조카딸이었대. 그리고 7년 전 연못에서 삿도를 구한 게 바로 그 처녀였대. 진실은 이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한 남자가 장작을 팼습니다. 한 여자가 쌀을 씻었지요. 여자가 말을 더듬어도 남자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말하시오. 나는 듣겠소. 평생 들을 것이오. 아이들이 오기를 보고 손가락질하려 하면 박서방이 먼저 나서 말렸습니다. 저분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저분은 이 마을의 영웅이시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두 사람은 연못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하는 말없이 광목 머리끈을 연못가 돌 위에 올려두고 깊이 절했습니다. 오기는 흉터난 얼굴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의 얼음은 녹았고 두 사람의 삶은 마침내 서로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하는 오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날 나를 구했소? 나를 알지도 못했을 텐데. 오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분이 삼촌한테 당한 걸. 그리고 그분이라면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었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했어요. 이하는 오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살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었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고 당신 부모님의 원한도 풀리지 못했을 것이요. 오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는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손을 잡고 연못을 바라보았지요. 연못 위로 달빛이 내렸고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은혜가 세상을 살리고 말하지 않는 사랑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라 불렀지요. 하지만 그 여인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악인을 응징했습니다. 오기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지혜로웠지요. 말은 더듬었지만 마음은 또렷했습니다. 몸은 느렸지만 선택은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은혜란 갚을 수 없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이란 조건이 없는 것임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